안녕하십니까. 시간이 되어서 우리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주민중심의 데이터 시대를 위한 지방자치의 저희 역할과 과제에 관한 세미나에 사회를 맡게 된 전국대학교 정책관계연구소 김동윤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무튼 이 세미나를 우리 세종 경영본부하고 같이 준비하게 됐는데 준비해 주신 우리 세종경영장의 여러 김규희 대표님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좀 어렵지만 참석해 주신 네 분들이 있는데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에 이따 토론할 때 드리기로 하고 우선 간단하게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경삼 동남지방통계청장님이 멀리서 오셨네. 서울 이수재 서울시 빅데이터 담당관님, 전승현 경기도 데이터 정책부장님, 이준기 연세대 정보대학원장님, 박윤지 클레리언 대표님, 신환철 화성시청 국장과장님, 경기도 그리고 그 밖에도 플로에 보니까 경기도와 화성시, 그다음에 부산 연제구청 이런 데서 많이 오주셨는데 아무튼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관계가 있어서 그렇지 오늘 꽤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걸 좀 서둘러서 준비하고 여러 가지 좀 조율이 잘 안 돼가지고 정책 계획과는 바뀌어서 약간의 좀 우리 세미나가 변화가 됐지만 그래도 이따 발표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토론할 때 그간에 참여를 좀 활발하게 해주시고요. 플로에서도 질문을 좀 해주시면 잘 좋은 세미나가 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이 빅데이터 시대가 왔다는 이야기는 오래됐지만은 지방자치 수준에서 주민들이 어떤 공공 서비스를 우리가 공급하고 또 수요자가 원하는 것을 맞춰서 해주는 이런 데까지 연결시키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된 것은 저는 행정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공공서비스는 사실 거의가 공공기관의 공급자 중심으로 기획이 되어 있고 소유자 의견들이 반영할 기회가 참 적었던 것이 사실인데 이제 빅데이터 시대가 됨으로써 이런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는 것은 이 지방자치단체들이 발빠르게 이제 물론 행정안전부가 데이터 기본계획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런 어떤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끝나는 것이 대부분인데 서울시하고 경기도는 이런 내용에 상당히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또 이렇게 좀 몇 군데를 접촉해봤는데 화성시에서 또 이렇게 반응을 보이셔가지고 너무나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계획들이 진행되고 변화가 있는데 이것들이 느끼는 현장에서 느끼는 이야기들에 관한 다양한 또 우리 또 통계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와주셨는데 통계청 입장에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새롭게 연결하는 것을 활발하게 좀 이야기하는 시간이 됐을 것 같고 아마 오늘 세미나는 두 개로 세션 나눠보도록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우리 세종 경영자문에서 빅데이터 기반의 생활권의 통계 구축 및 주민 정책 활용 방안에 대한 게 먼저 이루어지게 되고 두 번째는 당초에는 경기도 중장기 데이터 활용 계획을 좀 하려고 했는데 이거보다는 주민 편향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을 중심으로 하고 나중에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고 반영을 기획하고 계신지 말씀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시작 인사는 이렇게 마치고 바로 첫 번째 세션으로 들어가서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발표해 주실 분은 우리 이철승 세종경영자문의 우리 본부장님이신데 시간은 한 20분 정도 발표해 주시고 토론은 두 분이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이수재 서울시 빅데이터 담당관님과 우리 민경삼 동남지방통계청장님이 두 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분 발표하시고 10분 정도씩 토론해 주시고 플로에서 질문을 좀 받고 첫 번째 시간 한 50분 정도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발표 드릴 내용은 크게 두 파트로 좀 진행을 하고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들 아시다시피 앞서 교수님도 말씀 주셨지만 이 빅데이터 기술이 우리 생활에 깊게 지금 들어와 있고 이미 들어와 있고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을 일단 차치하고 공공 영역에서 최근에 이 기초 생활권 설정, 그다음에 주민의 그 니즈를 파악해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빅데이터 기술이 접목되고 있는 사례들이 있어서 이 두 파트로 좀 구분을 해서 사례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 번역입니다. 생활 번역 설정에 있어서 왜 빅데이터 기술이 최근에 많이 좀 언급이 되고 있는지 간단히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여기 보시면 각각의 셀을 보시면 과거의 생활 번역이라는 것은 사실 행정구역을 뛰어넘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남에 거주하는 성남 주민은 성남이라는 행정구역을 넘어서 경제활동을 할 이유가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도 발전되고 또 교통수단도 획기적으로 또 편해지고 또 인접도시와의 연계성, 도로 면적이 획기적으로 좋아지면서 생활권이 그 행정구역을 뛰어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새롭게 명명하는 것들이 이제 생활 번역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다양한 생활 번역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럼 정밀하게 현실 적용성 높은 번역으로 묶을 수 있을까 해서 최근에 이제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 말고 사적 영역에서 이걸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서 정밀한 어떤 생활 번역을 설정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인 실례로 설명하는 케이스가 바로 이 성남과 경기, 광주 간의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연고가 있으신 분들은 더 자세히 아실 텐데요. 이 성남시와 광주시는 말씀드린 대로 이웃해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이제 성격이 매우 다른 도시죠.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직주가 일치하는 도시다라고 보통 다들 알고 계시죠. 성남시 안에 다양한 공공기관도 있고 판교 테크노밸리도 있고 일자리가 넘쳐나죠. 그에 반해서 이웃해 있는 경기도 광주시는 특히나 경기도 광주시 동북부 쪽은 이제 수적 보호구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개발 자체가 안 되는 원인도 있지만 결국은 경기도 광주에 거주하시는 거주민들의 상당 부분은 또 성남시로 넘어가서 생활활동을 하시고 또 업무활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만성적으로 이 경기도 광주에서 성남으로 넘어오는 57번 국도가 항시 밤낮 할 거 없이 이 교통 체증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인지하고 또 대응하는 지자체 간, 그러니까 성남시와 광주시 간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는 조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이 이슈에 그렇게 크게 민감할 이유가 없는 게 성남시의 거주민들은 대부분 서울과의 연계성이 높기 때문에 이 경기 광주와 성남 간의 연계성의 문제인 이 교통체증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굳이 나설 이유가 없는 반면에 경기도 광주시 입장에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런 행정구역 단위에서 양쪽 기관이 이 문제를 접하게 되면 끊임없이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데 빅데이터 기반으로 행정구역을 뛰어넘는 성남과 광주는 하나의 생활 번영이다라는 컨셉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 문제는 대승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양 지자체가 나서야 되는 필요성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활 번역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의 논의나 연구는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국, 캐나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선진국, 미국 산업화가 원처된 국가에서 이미 많은 어떤 기준으로 생활권을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국내에서도 많이 가지고 와서 쓰고 있는 경우도 있긴 한데 미국과 캐나다는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렌트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도시를 개발시키는 컨셉 자체가 저밀도로 개발을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고밀도 개발하고는 또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최근에 우리가
이 생활권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선진국 것들을 많이 차용해서 쓰고는 있지만 좀 더 새로운 방식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자라고 해서 민간 영역에서 소비 데이터를 빅데이터 기술을 동원을 해서 생활권역을 묶는 작업들을 다양하게 시도를 하고 있고요. 저희 세종 경영 자문에서도 이런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 돌린 결과를 조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권역을 묶는 프로세스는 뭐 크게 3단계고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소비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일단 고립지역을 배제를 하고 그다음에 소비 데이터 중에 특히나 많은 지역, 소비 금액이 많은 지역을 상위 지역으로 이제 내세우고 그 상위 지역에 영향을 받는 종속 지역을 별도로 이렇게 구분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이론적으로 복잡하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비주얼적으로 보여드리는 훨씬 이해도 빠르고 또 재미가 있으실 테니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 데이터, 민간 카드 소비 데이터를 가지고 서울, 인천, 경기, 소위 말하는 수도권 지역에 교육과 관련된 소비 데이터로 소팅을 해봤더니 한 7개 정도 권역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각각 권역에 대한 특징은 제가 다음 장표에서 바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 강남입니다. 뭐 교육으로 분류하면 뭐 대한민국 교육 1번지니까 당연히 강남 권역이 나타나겠죠. 여기 보시면 강남은 그 누구나 짐작할 수 있듯이 인근 옆에 있는 자치구뿐만 아니라 뭐 강서 지역, 강북 지역의 많은 거주민들도 결국 강남에 와서 교육 소비를 한다. 당연한 논리고요. 근데 이제 지리적으로 멀리 이격이 되어 있는 양평에서도 이제 강남까지 와서, 그러니까 강남 입장에서는 교육과 관련해서는 양평이 종속 도시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재미있는 분석 자료고요. 이에 반해서 수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강남에 종속 도시가 양평이 있지만 수원 같은 경우에는 종속 도시가 없습니다. 종속 도시가 없다라는 의미는 결국 인근에 있는 뭐 용인시, 군포시 이런 데에는 수원으로 교육 소비를 오기보다는 차라리 뭐 서울로 간다든지 그 밑에 화성 부탄으로 간다든지 다른 선택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인시 안에서 교육 소비가 일어나긴 하지만 옆에 지역을 아우를 만한 종속 도시를 갖지는 못한다. 성남권역 보시면 성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도 강주, 하남의 종속도시를 갖는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경기도 강주나 경기도 하남시 거주민들은 교육 소비를 하기 위해서 성남을 굉장히 많이 방문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의 화성시입니다. 화성시 역시도 오산이라는 도시를 종속도시로 교육 차원에서 가지고 있고요. 이 장표도 굉장히 그림도 재밌는 그림인데 서북부 쪽에서 보시면 고양시가 파주시를 교육 부분에 있어서 종속도시로 갖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하죠. 이 중심지 기준으로 봤을 때 더 외곽에 있는 도시가 중심지에 가까운 도시로 몰리는 건 당연한데 아이러니하게 서울시 은평구 구민들도 오히려 외곽인 고양시로 넘어가서 교육과 관련된 소비를 많이 한다는 데이터를 민간 카드 소비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 중구입니다. 중구 역시도 앞서 첫 장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강남구 못지않게 서울시 강남, 강북뿐만 아니라 경기 전역에 다른 도시들한테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교육과 관련된 소비가 중구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다만 이 중구에서 발생되는 교육비 점유율이 3.44%인 것에 반해서 여기 보시면 강남은 5.9 거의 6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강남구나 중구나 막강한데 훨씬 그 강도는 강남구가 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큰 무리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같은 패턴으로 이제 의료를 한번 또 돌려봤습니다. 의료를 똑같은 영역에 돌려봤더니 이번에는 7개가 아니라 6개로 묶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 역시도 또 강남입니다. 네, 그래서 강남에 아시다시피 종합병원도 많고 성형외과도 많고 하니까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뒤에 장표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대부분의 지역이 다 강남권의 종속 영역으로 보이는데 이 파주시, 고양시, 강화 이런 쪽이 이제 종속을 안 받는 걸로 나타났는데 요 이유에 대해서는 그 다음 장표에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서부 권역 보시면 이 수원시입니다. 수원시는 이제 화성과 오산을 종속도시로 가지고 있다. 의료와 관련돼서. 근데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장표하고 아마 비교가 가능하실 겁니다. 여기가 수원이죠. 네, 근데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이 수원. 그러니까 교육과 관련돼서는 수원시는 인근 시를 종속도시로 가질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이 없음에 반해서 이 의료와 관련돼서는 화성과 오산을 종속도시로 갖는다. 그러니까 이제 수원시 시청에 계신 분들은 이 데이터를 보시면 뭐 다양하게 또 합의점을 찾으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 다음에 성남권역입니다. 성남권역은 이 이천시, 강주시를 종속도시로 의료 섹터에서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다라고 한 부분입니다. 이제 서구권이 조금 재밌는데 결국 고양시입니다. 이 고양시가 파주시를 의료 파트에서 종속도시로 갖는 건 뭐 당연한데 재밌는 게 이 강화, 그 다음에 심지어 이 도서지역, 섬지역 사람들도 배 타고 나와서 김포를 가는 게 아니라 또 한강다리를 건너서 고양시 가서 의료 서비스를 하고 있죠. 네. 데이터 분석 결과가 그렇습니다. 이제 추정은 가능합니다. 김포시에 사실 종합병원 같은 변변한 병원이 없는 부분도 있고 상대적으로 고양시가 시설이 많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재밌는 데이터를 또 직접 확인할 수가 있고요.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동구를 종속지역으로 가질 수 있다. 그다음에 서초권역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 강남 더 강력한 곳이 있기 때문에 옆에 종속도시를 갖고 있지는 못하다. 거꾸로 이제 동작구 사람들은 어찌 보면 서초로 안 오고 강남으로 갈 수 있겠죠. 의료시설과 관련해서 서초를 건너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민간 사이드, 저희 세종영양자문 같은 민간 사이드에서 생활 권역을 설정함에 있어서 기존에 시도하지 않았던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을 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렸다면 민간이 아닌 관에서도 지금 이런 생활 권역, 생활 권역이 광역화되면서 이 광역 지표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광역 지표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선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도 자리를 하셨을 텐데 경인지방통계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런 트렌드가 발생될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하시고 선제적으로 지금 광역 지표를 개발 중에 있으신데요.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면 크게 광역 지표는 경인청에서 지금 구상하고 계신 게 두 가지 카테고리입니다. 하나는 발전 지표고 하나는 생활 지표입니다. 그래서 발전 지표라 하면 총 32개 정도로 일단 확정은 아니지만 개발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특정 지역의 어떤 경제적인 성과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얼마나 만들어졌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한 32개 정도로 구성을 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 생활 지표는 그 특정 지역의 주민들이 개인 생활이나 공동 생활이나 환경,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만족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광역 지표로서 한 60개, 64개 정도 지표를 구성을 해서 지금 확정은 아니지만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발빠르게 움직이는 관도 있다라는 것을 간단히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이 발표를 크게 파트 1, 파트 2 두 개 꼭지로 좀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부터는 이제 파트 2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 기술이 앞에는 생활 번역에 정도가 들어가는 것을 설명드렸다면 여기서부터는 빅데이터 기술이 주민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정책으로 기획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 민간 섹터 말고 공공 섹터에서 빅데이터 기술을 가장 쉽고 빠르고 다양하고 넓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민들의 의견 청취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 어떤 정책이나 아이템을 뽑는 데 있어서 프로세스는 뭐 동일합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데이터 안에서 텍스트 분석하고 뭐 설문조사도 하고 뭐 크롤링하고 해서 제일 높은 워딩을 뽑아내서 이게 이제 군산시 예시인데, 군산시 같으면 지역 주민들이 태양동에 제일 관심이 있구나. 뭐 GM 공장 철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GM 자동차 뭐 조선 이런 이슈에 관심이 있구나라고 파악을 하고 그에 맞는 이제 세부 정책들을 쭉 이제 중요도나 시급성에 의해서 대안을 마련한 다음에 단기적으로 우리 군산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일자리에 관심이 많고 청년 일자리에 관심이 많고 아동 안전에 관심이 많구나, 이런 정책들을 우리가 빨리 기획해서 집행해야 되는구나 라고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까지 잘 활용을 해왔고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근데 작년이죠. 작년에 이 사건이 나면서 빅데이터 기술 관련해서 기존의 앞단의 의견 청취 과정에서 일련의 과정에서 사용했던 부분들이 만능은 아니다,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알게 됐죠. 이 사건 뭐 다들 아시죠?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송파구 자체가 부자구지 않습니까? 물론 부자구라고 해서 거기에 거주하는 거주민이 다 부자라는 보장은 없지만 여하튼 세 모녀가 살고 있었고, 세 모녀, 이 사건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세 모녀가 살고 계셨고, 지금 현행법상 아마도 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되려면 아마 가구원 중에 30세 이상의 이제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분이 계시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송파구로부터 어떤 지원을 못 받았고요.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지출을 했는지, 이게 한 달 동안에 세 사람이 쓴 지출 내역입니다. 다 더해 봤습니다. 제가 더해 봤더니 한 26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 한 달 동안 생활비를 26만 원을 썼으니 이제 경제난을 비관해서 이제 안 좋은 선택을 한 대표적인 사례다. 제가 왜 이거를 보여드리냐면,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 분석은 이제 민간 소비 데이터 중심으로 계속 좀 개발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제기하는 맥락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사건을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송파구에서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물론 없었죠. 현행법상은 뭐 굳이 그걸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만약에 지출 관점에, 여기는 지출 관점에 진위계수를 개발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다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지출 데이터를 저희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지표를 광역 단위가 됐건 도 단위가 됐건 지자체 단위가 됐건 개발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다면 어찌 보면 이런 안타까운 사례는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컨셉 개념을 좀 제시를 합니다. 조금 멀리 나간 느낌이 있지만 저희가 이제 소비 데이터의 분석 내지는 소비 데이터 기반으로 생활 번영 내지는 지표 개발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이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그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는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대학교 교양 시간에 다 배우시니까. 생리적 욕구가 충족돼야 그 상위 단계로 올라간다. 다 좋은데 이 심리학적 이 욕구 5단계설이 묘하게도 따져보면 소비 데이터로 다 수렴이 됩니다. 이 생리적 욕구라는 게 결국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먹고 옷을 사는 게 다 카드 데이터로 다 잡히지 않습니까? 사회적 욕구가 소속의 욕구인데 내가 학교에 소속되고 싶다. 그러면 등록금을 낼 거고 등록금 다 잡히고, 자아실현의 욕구, 내가 자아실현을 위해서 해외여행을 간다, 명품 옷을 산다, 다 카드로 잡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비 데이터만 잘 관리가 어느 정도 됐었어도, 그리고 소비 데이터 관점의 지표가 이전보다 훨씬 좀 많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된다면 앞에 세븐년 사건 같은 좀 불행한 일들을 우리 사회에서 조금 더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외에 마지막으로 이 빅데이터 기술이 공공행정 분야에서 어떻게 추가적으로 더 활용될 수 있을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좀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를 해봤고요. 간단히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학행정 분야입니다. 이것도 재미있는 자료인데 그 빨간색 돼 있는 부분이 의정부에 위치한 을지병원입니다. 을지병원인데 이 을지병원을 방문하고 있는 고객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양주 시민이 많이 오시고 그다음 포천 시민, 남양주 시민이 많이 오시는데 재밌는 게 양주에서 이 을지병원, 의정부 을지병원을 오는 버스 노선은 이렇게 있습니다. 남양주도 있습니다. 근데 포천은 없어요, 버스가 병원에. 근데 이걸 만약에 포천 시장님이 보신다면, 근데 직접 오는 을지병원에 직접 오는 노선은 없고 비껴가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표를 보시고 이 데이터를 보신다면 이 비껴가는 버스 노선을 조금만 틀면 포천 수많은 주민들이 을지병원을 훨씬 더 편하게 조금만 행정의 묘를 발휘하시면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과학 행정을 구현하는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거시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이 빅데이터를 활용이 가능하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조금 숫자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기초 지자체가 한 229개라고 본다면 사실 229개 그 지방 쪽으로 내려갈수록 군, 시도 마찬가지지만 군까지 내려가게 되면 사실 군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인구 이탈이 심한 군이나 시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초지자체로 계속 행정상으로 남아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소비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금 현재 229개의 기초지자체를 묶어봤을 때 최소 50개에서 최대 70개 정도의 메가시티로 묶을 수 있는 유사점을, 공통점을, 인터랙션이 높은 지역들을 연결할 수 있는 결과를 저희가 도출했는데,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마산, 진해, 창원이 스스로 통합을 하는 것처럼 229개의 지자체가 적게는 50개, 많게는 70개 가까이 묶일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이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뽑아낼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컨셉추얼한 느낌인데 이제 앱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수노율 욕구 5단계가 있으면 각각의 단계에 맞게끔 지원할 수 있는, 공공에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라든지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으면 바로 이렇게 누르면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소비자들이, 일반 국민들이 훨씬 정부의, 지방정부 내지 중앙정부의 행정에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좀 제안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빅데이터 담당하니까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서울시가 좀 하고 있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올빼미 버스로 한번 글로벌 기표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빅데이터 하는 부분에서 엠버스라는 일들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후속타가 그것 때문에 대형 히트가 메가 히트가 있으면 그 다음에 되게 힘든 것 같은데 그 후속타를 하는 것들이 지금 보여주시는 것처럼 서울시 빅데이터 캠퍼스에 가시면 열린 데이터 광장이라는 곳에 가시면 일단 정부에서는 데이터 개방이라는 그 정책을 펼치고 있고 또 공공 데이터들을 개방을 하고 있고 또 올빼미 버스도 통신사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고 그걸 사례로 기반으로 해서 현재는 생활 권역이라고 생활 권역 그냥 통신 데이터를 가지고 이동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분석도 이제 서울시에서 계속 발표를 하는 내용들도 그런 KT 데이터를 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구에서 동단위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시간대별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지금 이렇게 마찬가지로 하셨고 이렇게 생활 권역으로 소비 데이터를 묶어서 하신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상권 권역으로 해서 묶어서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고 소상공인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다 개방되어 있는 내용이라서 이러한 동일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지만 소상공인 상권별로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데이터들, 생활 번역이라든지 또는 생활 금융 이런 데이터들, 셋을 만들어서 카드 데이터들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방 정책을 통해서 현재는 좀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박사 논문 쓰시는 분들 많이 오셔서 좀 사용을 하고 있고, 이렇게 또 특히 기자분들 많이 오셔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서울시 데이터 마케팅을 좀 하면 데이터 분석을 좀 하시는 분들은 상암동에 있는 그 빅데이터 캠퍼스 가시면 그런 데이터 플러스 또 전월세 데이터들도 인간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많이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클라우드로 개방을 다음 달부터 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개방은 하지는 못하는 이유가 이 부분이 이제 향후에 이제 민간과 공공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부분인데, 데이터 등급제를 어떻게 공공에서 가져갈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행안부도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민간에서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또 시민들의 세금을 통해서 시에서 이제 데이터를 사갖고 오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업 정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시민들한테 완전 공개를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사용을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조건들이 좀 많이 걸려 있습니다. 데이터 구매를 시에서 할 때도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들이 좀 하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풀 수 있을지, 그래서 현재는 클라우드까지 그 서울시에서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 부분을 좀 오픈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로는 저희가 이제 이걸 좀 들으면서 지금 저희의 고민은 약간 통계 지표를 좀 많이 보여주시기도 했는데, 통계 명언 중에 하나가 세상에는 세 가지 거짓말이 있는데, 첫 번째 거짓말, 두 번째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저도 이제 조금 이제 빅데이터 시대가 이제 거품이 좀 많이 빠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빅데이터라고 불리는 데이터셋들이 모든 것을 대변해주지 않는다라는 것들입니다. 번역을 보고 이제 저희가 카드사를 5개 정도를 같이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카드사별로 대표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다르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또 결과물들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빅데이터라고 하는 통신 데이터, 또 SK나 KT도 또 결론적으로 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빅데이터라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보여주진 않더라라는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볼 수 있는 모수가 커진다라는 부분들은 빅데이터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이제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법정 통계 데이터, 통계 지표라고 불리하셨던 데이터와 빅데이터의 보안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아까 보여주신 통계 지표 같은 것들의 통계 데이터의 특성은 스태틱한 데이터, 동적인 데이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동적인 데이터, 다이나믹성이 강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어떻게 융합해서 새로운 그 지표들도 발굴을 하고 또 정책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정책이나 그 행정기관 관점에서 보면 통계 데이터 하시는 분들, 빅데이터 하시는 분들이 약간은 현재는 완전히 학적 융합은 되어 있지 않고 물리적으로 융합은 되어 있지만 이제 업무적으로 조금 더 융합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융합하다가 이제 생각을 해서 보면 빅데이터를 서울시나 각 지자체 또는 중앙정부에서도 활용을 하실 텐데, 여기서 이제 데이터 개념이 하나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인간에서는 이렇게 제안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을 하고, 투입을 해서 시에서 활용을 하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버전 1.0 현재까지의 빅데이터 관점에서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 통계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수많은 예산을 투여를 하고, 공개통조사를, 인구통계조사를 할 때 많은 국민들의 예산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만들죠. 이제는 만들어진 데이터, 투자된 데이터, 그 시설을 통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사서 그걸 보완하겠다고 하는데, 생각을 해보면 이 데이터는 과연 누구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개인의 소비 데이터하고
개인의 데이터의 주권을 현재는 그걸 관리하는 주체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시 재분배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이제 마이데이터라는 관점으로 바꾸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의 예산 주목 투자 개념이 조금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 방향성은 이렇게 쉽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풀어야 될 문제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통계하고 빅데이터가 향후에 어떻게 융합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데이터의 그 공개에 있어서 보안 등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저희 시가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이경삼 정관중앙통계위원회부터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남지방통계청장 이경삼입니다. 사실 동남지방통계청의 그 비전 자체가 국민 행복과 지역사회 성장을 견인하는 동남지방통계청입니다. 어찌 보면 지방청에서 과감하게 국민 행복도 언급하고 지역사회 성장도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저희가 통계청도 지역 통계를 좀 활성화시키면서 지역사회에 하나의 그 주민의 행복과 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 우리 이 시대 반환관계에서 또 많은 말씀을 좀 하셨는데, 빅데이터의 좋은 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사실 통계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공식 통계를 저희가 좀 작성하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저희들도 좀 신속하게 좀 통계를 작성해서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단지 이제 통계청에서는 공식 통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 그다음에 과학적인 통계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하고는 조금 약간 결이 다른 형식인데, 문제는 빅데이터가 조금 더 우리 주민들이나 아니면 지자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많은 활용이 좀 많이 가능한 그런 형태의 데이터가 아닐까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많이 관심을 좀 가지고 계셨고, 앞으로도 활용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통계청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통계청 입장에서도 같이 고민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카드 데이터랄지 아니면 우리 통신 자료나 이런 것들, 통신 자료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유동인구 관련된 그런 통계들도 만드는 것을 지자체가 좀 만들고 활용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통계적 관점에서 조금 더 정확한 통계가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눈여겨보고 지원도 해드리고 코멘트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통계청도 조금 더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구 조사에 그 가구 단위에서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는데, 그 기록들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카드 데이터를 또 활용을 해서 같이 가계부 기입을 할 때 활용할 수도 있고요. 단지 이제 그거는 과학적으로 조사를 할 때 필요한 부분이고, 이 빅데이터의 장점은 커버리지가 높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전수에 가깝게 데이터가 얻을 수 있다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어찌 보면 매력적인 그런 통계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라고 볼 수 있죠. 통계라고 보기에는 조금 통계라고 하는 건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통계라고 하는 명칭을 주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찌 보면 통계의 속성은 제가 보기에는 네 가지 속성, 신속성과 완전성과 정확성과 지속성, 네 가지를 제가 제시할 수 있는데, 빅데이터는 신속성과 그다음에 광범한 어떤 식의 완전성보다는 그래도 조사 통계보다는 조금 더 많은 부분을 커버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장점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정확성이나 지속성 측면에서는 약간의 그 보완해야 될 점들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완전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비 데이터를 카드 데이터로 활용할 경우에는 카드 이외의 결제 수단으로 이 구매나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또 이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카드 그 수단에 의해서 결제된 것만 이게 카운트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약점이 있는 거죠. 그래도 하나의 전 국민이 그걸 쓰고 있고 카드를 쓰고 있고 카드 쓴 것만큼의 흐름을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장점이 있는 거고요. 매일매일 기록이 되고 매일매일 통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상당히 큰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카드 데이터 분석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경기 분석에서는 카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라고 아시죠? 이게 카드 데이터보다도 카드를 활용한 그 구매, 판매는 그 여신금융을 수반을 합니다. 그래서 여신금융협회를 통해서 결제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신금융협회의 데이터들이 다 저장되게 돼 있어요. 그 저장된 데이터를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받아서 우리가 지금 수신하고 있고 그거를 여신금융협회 매달마다 공표하고 있고 저희는 그 데이터를 매주마다 저희가 받아서 분석을 한번 해보고 있는 경기적인 측면에서 근데 그렇게 공표는 하지 못하는 것은 통계적인 의미에 그러니까 통계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통계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그냥 빅데이터로서의 의미 하나의 소비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또 다른 데이터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공식 통계는 아니지만 내부 데이터로는 좀 쓰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좋은 데이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쪽 오늘 발표하신 우리 저기 이철승 본부장님께서 발표하신 것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광역지표 언급을 하셨는데 광역지표에 대해서는 수도권에 대한 광역지표를 지금 현재 연구하고 있는 거고요. 동남청도 지금 광역지표를 작년부터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광역지표의 의미는 뭐냐면 보통 지자체가 말하자면 시나 아니면 도 아니면 뭐 시군구에서 그 단위의 어떤 발전 지표나 경쟁적 지표를 만들고 그 통계를 활용해서 정책을 좀 만들고 정책 활용한 거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점검하는 지표로서 통계 지표를 만들고 활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광역 지표는 어떤 거냐면 그 시도를 넘어선 것, 예를 들어서 수도권이니까 서울, 인천, 경기를 다 포함해서 세 개 지역을 다 포함하면 어떤 또 지표가 나올 거고 그 지표를 통해서 수도권은 얼마만큼 발전을 했는지, 얼마만큼 경쟁력이 있는지, 얼마만큼을 생활할 수 있는 것인지, 생활 변화는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한 단위, 그러니까 서울, 인천, 경기의 한 단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발전 모습을 갖고 있는지 이거를 보기 위해서 광역지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또 하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광역지표를 만들면서 세분화하시는 거잖아요. 서울, 인천, 경기를 세분화할 수 있고 서울, 인천, 경기에 또 기초지자체별로 또 세분화할 수 있고요. 그러면 어떤 특정한 발전 정책을 세 지자체가 만들고 시행하면서 그러면 시도 또는 시군구 단위로 이 정책들을 세분화돼서 어떻게 또 진행이 될 것인지 업무를 추진하고 그렇게 해서 또 평가를 하려면 시군구 단위까지 이 광역지표의 똑같은 체계가 작성이 되면 정책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 정책을 추진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광역지표를 만들고 활용하고 어떤 식으로 그거를 하나의 홍보수단을 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기본 전략이 광역지표 작성 전략입니다. 그래서 동남지방통계청 같은 경우에도 광역지표를 연구하게 된 배경은 아마 큰 이슈가 됐을 거예요. 부울경 메가시티라고 하는 것. 이번에 가덕 신공항 특별법인을 통과되는 그거에 조금 많이 부각이 됐는데 부산, 울산, 경남의 도시는 특히 부산은 조금 더 축소되는 의미를 좀 갖고 있습니다. 현재요. 인구가 축소되기 때문에 경제가 축소되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결해보자. 울산과 경남, 창원이랄지 아니면 계획을 포함해서 하나의 도시 전략을 좀 세운다라고 한다면 싱가포르와 같은 그런 정도의 큰 대도시권에서 발전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경제도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정책 관리가 형성되고 그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그러면 통계지표는 뭐냐. 그게 이제 부울경 지역의 광역지표 체계.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서
그 부울경의 각 지자체들의 그 통계 담당자, 또 정책 담당자, 그다음에 연구 담당자들하고 그 같이 고민하면서 하나의 지표책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그런 서울시의 아니 경기청의 그런 연구 그 지표 체계가 있었던 거고요. 단지 이제 저희가 여기서 오늘 발표한 것 중에서 제가 주목을 좀 한 것은 뭐냐면 생활권의 통계예요. 생활권을 어떻게 규정을 하고 이 생활권에 해당되는 통계를 어떻게 구축을 하고 또 이 구축된 통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거 상당히 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서울, 인천, 경기의 그 지자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광역 단위의 광역 지표 체계는 그 각 인근 시도하고의 협업 문제에서 다뤄야 될 통계 지표로 그렇게 또 활용이 될 거고요. 생활권역은 어찌 보면 같이 협업이긴 하지만 서울, 인천, 경기의 하위 단위에 해당되는 말하자면 생활권역이라는 것은 서울 전체를 하는 생활권역이 아니라 서울의 일부, 서울의 서부권역, 서울의 동부권역, 동부권역이면 경기도의 어느 부분하고 같이 조인이 되어 있는 것이 생활권역. 이 생활권역을 어떻게 그러면 개발하고 확장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략을 취한다고 한다면 생활권역이라는 것을 규정을 하고 정의를 하고 그 부분의 생활권역이 어느 공간이 배치가 될 거고 그 공간에 해당되는 거에 통계는 어떤 것인지 그 통계의 의미는 뭔지 이런 것들을 따져서 조금 더 이렇게 발전 방안을 만들면 조금 좋은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 근데 그 데이터는 일반적인 통계 데이터보다는 빅데이터가 훨씬 더 어울린다는 그런 측면에서 의료 데이터, 카드 소비 데이터, 그 다음에 교통 데이터, 그 다음에 다른 뭐에 일반적인 행정 데이터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런 빅데이터를 모아서 과연 생활권역이라는 정의에 따라서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생활권역을 정리를 하고 그 생활권역의 그 통계 지표들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과거하고 현재 어떤 모습을 갖고 있고 또 앞으로는 어떤 모습을 갈 것인지 앞으로 어떤 모습을 갈 것인지 자체가 그 지역 발전의 하나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생활권역 지표는 제가 그래서 많이 좀 기대를 하고 좀 유심히 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조금 많이 드리는데 제가 그냥 코멘트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생활권역에 대한 정의와 기준이 여기에 있는가? 근데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 말하자면 리서치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국제기구나 아니면 다른 데서 연구를 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을 좀 설정을 하고 한번 이 수도권이니까 서울, 인천, 경기의 모든 지역에 생활권역을 한번 설정해보자. 근데 거기에는 아까 기초자치단체의 시군구 단위가 되겠습니다만 시군구 단위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읍면동 단위 또는 격자 통계를 가지고 생활권역을 설정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게 더 체감적일 것이다. 예를 들어서 강남이라 하더라도 강남의 서부와 강남의 남부는 또 경기도하고 연결될 거고요. 강남의 그 북쪽은 또 다른 옆에 동네하고 연결될 거예요. 다 틀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수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수원도 그렇고 용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용인은 기흥과 수지 같은 경우에는 도시예요. 다 성남하고 수원하고 다 거기 연결되어 있는 거고 서인구는 다르잖아요. 전혀 다른 거예요. 특성이 달라요. 농업지역이에요. 화성도 다르죠. 농업지역이 있고 공업지역이 있고 그 수원, 시흥, 안산에 거친 지역은 또 산업지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 틀리면 그리고 읍면군 단위로 조금 더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하나의 그 기초자치단체가 이 경계가 이렇게 아우르는 지역에 생활권역이 형성된다는 얘기죠. 가장 제가 그냥 체감적으로 좀 느낄 수 있는 단위가 어디에 제가 말씀드리자면 의뢰 신도시예요. 의뢰는 서울 송파하고 성남 그쪽하고 하남하고 다 연결된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정책을 세울 때 각각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한 경제생활권이고 같이 협업해서 한 정책을 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거죠.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생활권역 통계가 좀 필요하고 생활권역 통계에서 나오는 의미를 가지고 정책을 세우고 그다음에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어떤 수요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행정을 취하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빅데이터 기반의 생활권역 통계를 구축을 하고 주민정책 활용하는 방안을 그런 방향에서 조금 더 이렇게 잘 정리를 하시면 좋은 아마 방안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 기계수와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그냥 마이너한 좀 코멘트인데 기계수와 관련된 것하고 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 요구와 관련된 것들 그 부분에서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지출진기계수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출에 대한 데이터가 그 주민들 그 수준에 맞게끔 시군구 단위 또는 인명군 단위의 수준만큼 어떤 식으로든 수집될 수 있는지 그것이 가장 큰 관건이거든요. 아까 세모녀 사건에서처럼 그 정도 단위의 사람들의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정책 단위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데이터들이 조금 더 잘 수집이 될 수 있는지 저희가 가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도 단위까지도 못하는 전국 단위의 통계만 저희가 가계의 소득과 지출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진위계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도 단위의 진위계수랄지 아니면 시군구 단위의 진위계수, 서초구의 진위계수 아니면 서초구의 그 또 어느 소득 수준에 해당되는 사람의 진위계수 이런 걸 만들어야지 그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빅데이터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현재는 우리가 지금 아는 방법에서는 없기 때문에 조금 뭐랄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데이터를 많이 좀 검증하고 좀 말씀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요구와 관련돼서는 참 이 부분은 데이터 얻기가 좀 많이 어렵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이제 26분이 됐는데 여기 한 4분 정도 남았는데 누구 좀 프로에서 질문하실 분이 없다면은 우리 이철승 우리 관장님 발표하실 분에게 우리 서울시 이수재 담당관님께서 했던 그 중복 투자가 문제와 보완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삼 통계진님이 말씀하신 거 생활권역 통계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아까 그 소비 데이터를 수집 가능성, 아까 정책문제를 구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수집 가능성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통계청에서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통계 이외에 이런 생활권역 단위로 통계할 계획이 있는지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그래서 이제 한번 들어보고 나중에 그 말씀 드릴게요. 저기 청와대께서 지금 반 우려 정도 우려를 가지고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민간 카드 소비 데이터를 구매를 해서 분석하는 데 있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등단위까지는 확인이 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게 이제 통계라는 것이 이제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계속적으로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면서도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경인청하고 이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사실 이런 소비 데이터 기반에서 지표를 발굴하는 것을 메인으로 가는 것보다는 아까 우리 청장님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참고하는 형태로 좀 방향을 잡아서 보도자료 내지는 흐름을 파악하는 자료 정도로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화성시 희란철이라고 합니다.
저희 화성시가 작년에 경인지방통계청 통계 분석가 제가 말씀드릴 건 크게 세 가지고요. 첫 번째, 통계는 젊어져야 한다. 두 번째, 빅데이터 만능이 아니다. 세 번째, 데이터도 엮어야 모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경인지방통계청 통계분석가랑 협업을 해서 청량 통계를 했어요.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그 일반 통계조사가 아닌 통계 수치를 만드는 작업을 했는데 너무 결과값이 좋았어요. 그래서 청년 부서에서도 만족스러워했고, 한데 통계청에서 그거는 검증된 자료가 아니니까 언론 보도조차 하지 마라 라고 해서 깜짝 놀랐고요. 그분들이 몇 개월 동안 노력하고 같이 만들었던 것들인데 그게 그런 뭐 신뢰성의 이유로 아예 공표조차를 못하게 한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런 부분을 놓쳤고요. 그래서 통계 데이터 영역에서 공공통계 쪽 영역이 확장되고 있잖아요. 이제 올해부터 개정안이 되면은 그 빅데이터를 이용한 통계도 통계 일종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좀 더 많이 대화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빅데이터 같은 경우도 저희 화성시도 6년치 그 카드 데이터랑 이동통신 데이터를 구매를 해서 계속 시스템에 접대를 해서요. 데이터에 그 잘못된 데이터라고 판단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 저희가 하고 있는 작업이 저는 저를 화성시 비주지자체를 왜 여기에 초대하셨을까를 생각을 했는데 조금 애자일한 조직이잖아요. 좀 작기 때문에 저희 팀에서는 통계와 빅데이터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계 지표에 대한 생활 지표를 만들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핵심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두 가지를 같이 연결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빅데이터로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통계 영역으로 보완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2019년 사업체조사 발표가 얼마 전에 났는데 조사를 한 주최자조차도 그 원데이터를 사용을 못해요. 통계조사 목적 외에는. 그런 부분도 제도 개선이 좀 되어야 될 것 같고 MDIS를 통해서 사업체 기초 정보를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좀 많이 엉망인 거예요. 지오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전처리 과정이나 정제를 엄청 많이 해야 돼서 제가 한 4일 정도 붙어서 정리해서 시스템에 올렸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통계 데이터와 빅데이터는 서로 상호적인 관계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원활한 협력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발표는 마치고 좀 정리한 다음에 두 번째 논문을 발표하고 또 토론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휴식 시간은 10분 정도? 네, 10분 정도 갖겠습니다. 네. 아무튼 발표해 주시고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첫 번째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